마지막으로 라로즈 그룹의 지분 10%를 소희 씨와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양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지영 회장의 집무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어떤 불빛도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트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젊은 남자 이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영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윗감의 다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계산과 탐욕으로 번뜩이는 거래자의 눈빛이었다. 지영은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의 정점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겪어온 그녀였지만 딸의 인생을 담보로 이토록 뻔뻔한 거래를 제안하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시작되었다. 평창동의 언덕 위에 자리한 한지영의 저택은 새벽 안개 속에서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눈을 떴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은 후 잘 관리된 정원을 거닐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스메틱 그룹 라 로즈를 이끌어온 철의 여인.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된 궤도 위를 달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었다. 유일한 핏줄인 딸 한소희. 2년 전 디자인 공부를 하겠다며 뉴욕으로 떠난 딸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이자 가장 큰 불안의 근원이었다. 매일 밤 걸려오는 영상 통화 속 딸의 웃음소리만이 이 거대한 저택의 온기를 유지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오늘 오후에 소희가 도착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강채원 실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채원은 지영의 죽은 친구의 딸이자 지영이 친딸처럼 아끼는 비서실장이었다. 채원의 말에 지영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그녀의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가 열리고 마침내 소희가 모습을 드러냈다. 2년 만에 보는 딸은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딸을 힘껏 껴안았다. 소희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기에 지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소희가 수줍게 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그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이민준이었다. 깔끔한 외모에 선한 인상, 자신감 넘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소희 씨와는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지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동물의 왕국에서 낯선 수컷을 경계하는 어미사자처럼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계산적인 빛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소희는 뉴욕에서의 생활과 민준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다. 민준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말에 추임새를 넣을 뿐이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꼈고 지영은 그것이 신중함이 아닌 자신의 패를 감추려는 자의 교활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시선이 현관에 걸린 김황희 화백의 그림에 잠시 머무는 것을 지영은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예술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가치를 매기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박 여사가 정성껏 준비한 한정식이었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소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영과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 마침내 소희가 무거운 침묵을 깼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아이를 가졌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지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소희 씨와 뱃속의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영의 귀에는 그것이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책임. 그가 말하는 책임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 그녀의 딸의 인생일까? 아니면 라로즈 그룹의 가치일까? 식사가 끝난 후 지영은 소희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민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민준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청년 행세를 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희 씨는 지금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이와 소희 씨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본론의 시작이었다. 결혼하면 살 집이 필요하겠지요. 소희 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남 더 힐에 펜트하우스 한 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요구였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민주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외부인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소희 씨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회장님의 사위로서 라로즈 그룹의 일원이 되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 상무이사 정도의 직책이라면 제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요구였다. 이제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영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민주는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결심한 듯 지영의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서두에 던졌던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뱉어냈다. 마지막으로 라로즈 그룹의 지분 10%를 소희 씨와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양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탐욕의 끝이었다. 그는 딸의 미래를 방패 삼아 그녀의 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을 상징하는 듯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그녀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이제 저 애송이가 고작 그녀의 유일한 약점을 무기 삼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소희는 저 남자의 편에 서 있었고 뱃속에는 그녀의 손주가 있었다. 내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니 생각해보겠네. 지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한 여자, 바로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잔인한 연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지영 회장은 서재에서 밤을 새운 채였다. 창밖으로 동이 트며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어젯밤 이민준이 남기고 간 탐욕의 흔적은 서재의 공기 중에 독처럼 퍼져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희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방이었지만 모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듯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소희는 밤새 뒤척였는지 얼굴이 헬쑥했다. 어젯밤 그 남자와 나눈 이야기는 들었겠지. 지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숨어 있었다. 엄마는 그 결혼 허락할 수 없다. 그 남자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배경과 라로즈를 보고 접근한 거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모든 걸 비즈니스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돈, 지위, 조건. 하지만 우리 사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지영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남자와 아이부터 덜컥 갖고 와서 집과 회사 지분을 요구하는 게 사랑이라고. 소희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가장 추악한 종류의 거래. 왜 민준 씨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 그 사람은 저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용기를 낸 거예요. 엄마의 사위가 되어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엄마가 가진 부와 명예 때문에 오히려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믿어준 적이 없었다. 언제나 엄마가 정해놓은 길, 안전한 길만을 강요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랑의 눈이 먼 딸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 남자가 요구한 조건들 전부 들어주면 네가 행복할 것 같으냐?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오늘은 지분 10%를 원했지만 내일은 20%, 그 다음엔 그룹 전체를 원하게 될 거다. 그 남자의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 그만하세요. 소희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임신 초기라 아직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 그냥 이 집 나갈 거예요. 민준 씨랑 단둘이서라도 아이 낳고 살 거예요.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엄마 도움이 없어도 저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소희는 휘청이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맺혔다. 엄마 때문에 아기가 잘못될 것 같아.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배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지영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아픈 비수였다. 딸의 눈물, 그리고 뱃속에 있는 손주의 존재. 이민준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지영은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냥 저 끔찍한 남자에게 원하는 것을 다 줘버리고 딸의 행복을 빌어주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지영이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었다. 다만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지영은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딱딱했던 그녀의 표정이 눈 녹듯 부드러워졌다. 알았다 소희야, 엄마가 졌다. 내 말이 다 맞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은 듯한 체념으로 가득했다. 내 행복보다 내 손주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지. 그 남자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마. 결혼 허락하겠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엄마는 네가 불행해지는 건 볼 수 없으니까. 지영은 딸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소희는 안도감에 엄마의 품에서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 순간 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영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슬픔도 체념도 없는 오직 냉철한 결심만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래, 모든 것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겠다. 그리고 네 스스로 그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쓰러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해주겠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지영의 서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흙과 백의 돌들이 그녀의 전략처럼 얽혀 있었다. 회장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채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 이민준이라는 남자를 회사에 들일 생각이십니까? 그를 상무이사 자리에 앉히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지영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배고픈 늑대는 영리하고 조심스럽지. 하지만 배부른 늑대는 오만하고 어리석어진다. 나는 그를 배부르게 만들 생각이야. 채원은 지영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영은 바둑판의 한 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소희는 지금 깊은 안개 속에 갇혀 있어. 내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못해. 그 아이를 안개 밖으로 끌어내려면 내가 직접 그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녀는 채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낮에 소희 앞에서 보였던 나약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작전을 앞둔 장군의 눈빛이었다. 나는 이민준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거다. 돈, 권력, 명예.
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그리고 성대한 약혼식을 열어줄 거야. 온 세상이 주목하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지. 회장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십니까? 지영은 흑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대를 만들어주면 배우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는 법이지. 나는 그저 관객이 되어줄 뿐이야. 가장 중요한 관객은 바로 소희고, 나는 소희가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똑똑히 보게 만들 거다. 다시는 그 어떤 환상도 품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그녀의 계획은 위험했다. 자칫하면 라로즈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딸의 인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채원아,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채원은 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있었다. 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영이 단순한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딸을 위한 한 어머니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방식이었다. 지영이 들고 있던 흑돌을 바둑판 위에 내려놓았다. 고요한 서재에 울리는 바둑돌 소리는 마치 거대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이민주는 라로즈 그룹의 전략기획실 상무이사 명패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라로즈 타워의 최고층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심장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이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통유리창 너머의 풍경을 감상했다. 발 아래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보며 그는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선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의 공식적인 첫 출근 날 한지영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해 직접 그를 소개했다.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전략기획실을 이끌게 될 이민준 상무입니다. 미국에서 MBA를 마친 인재로 우리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위엄이 넘쳤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박수로 그를 맞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젊은 상무. 그것도 회장의 예비사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타난 남자에게 온전한 신뢰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그 시선들을 즐겼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화답하며 짧은 취임 인사를 했다. 그는 자신이 회사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거창한 포부를 늘어놓았지만 그 내용에는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었다. 그저 듣기 좋은 미사여구의 나열일 뿐이었다. 권력의 맛은 달콤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0년 넘게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베테랑 기획팀장이 올린 시장 분석 보고서를 단 몇 분 만에 훑어보더니 이런 진부한 자료는 내 책상에 올리지 마시오.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라며 면박을 주었다. 팀장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구로 전부 교체할 것을 지시했고 비서실에는 키 170cm 이상의 미혼 여성을 자신의 개인 비서로 뽑으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 회사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하지만 모두가 회장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다. 가끔 사무실에 찾아오는 소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역시 민준 씨는 카리스마가 넘쳐.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녀의 눈에는 그의 오만함이 결단력으로, 그의 무례함이 추진력으로 보일 뿐이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는 그토록 강력했다. 주말 민주는 자신의 짐을 챙겨 평창동의 한 회장 저택으로 완전히 들어왔다. 그에게는 2층에 위치한 개인 서재와 드레스룸까지 딸린 가장 좋은 스위트룸이 배정되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거대한 성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이 집의 안살림을 30년 넘게 책임져 온 오 여사였다. 오 여사는 지영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고 어린 소희를 제 손으로 키우다시피 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언제나 품위를 잃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외부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더니 마침 지나가던 오 여사를 불렀다. 아주머니 여기 와인하고 치즈 좀 내와요. 그의 말투는 명령조였다. 오 여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련님 너무 늦은 시간이라 주방은 마감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꿀물이라도 타드릴까요?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요.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난 이 집의 손님이 아니야. 곧 이 집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고. 고작 식모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식모라는 단어가 오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을 이 집을 위해 헌신해온 그녀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여기는 회장님의 댁이고 이 댁의 규칙은 회장님께서 정하십니다. 도련님께서도 그 규칙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하 그 규칙도 곧 바뀔 거요. 그러니 알아서 기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거야 아주머니. 민준이 조롱하듯 웃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소희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무슨 일이에요? 오 여사는 입을 다물었고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희에게 하소연했다. 소희 씨,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출출해서 간단하게 요기 좀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날 손님 취급하잖아.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인데 너무 서운하지 않아. 소희는 난처한 표정으로 오 여사를 바라보았다. 오 아주머니 민준 씨 말이 맞잖아요. 곧 가족이 될 사람인데 조금만 더 융통성 있게 해주세요. 네. 그 말은 민준의 폭언보다 더 아프게 오 여사의 마음을 핥히었다. 자신이 딸처럼 키운 아가씨가 저런 남자 편을 들다니. 오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모든 것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오 여사를 따로 불러 위로했지만 민준에게는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민준을 조용히 불렀다. 민준은 자신이 혼날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상무 이 집에 와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한가 보군. 하기야 평생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집의 규칙에 맞추려니 답답하겠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검은색 상자를 그에게 내밀었다. 자네도 이제 라로즈의 상무이사 아닌가? 체면도 있고 자네의 라이프 스타일도 존중해줘야지. 소희 아빠도 살아있을 때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묵직한 광택을 내뿜는 검은색 카드가 들어있었다. 현대카드의 더 블랙 에디션 상위 0.05%를 위한 VVIP 카드였다. 이걸로 필요한 곳에 쓰게. 비용은 신경 쓰지 말고. 자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다 소희와 뱃속의 아이에게 갈 테니. 나는 자네가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소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만 집중했으면 좋겠네. 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지영이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이 철의 여인마저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감격한 듯 연기하며 카드를 받아들었다. 손안에 느껴지는 카드의 묵직한 무게가 마치 세상 전체를 손에 넣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지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민주는 읽지 못했다. 그녀는 덫을 놓았고 쥐는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다. 이제 그 미끼에 달린 독이 천천히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갈 차례였다. 손에 들어온 검은 카드는 이민준에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돈을 쓰기 시작했다. 강남의 명품관을 돌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브랜드로 치장했고 번호판에 허자가 붙은 법인 차량 대신 번쩍이는 포르쉐 스포츠카를 개인 명의로 구입했다. 밤에는 청담동의 고급 배서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샀고 자신이 곧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사위가 된다며 허세를 부렸다.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은 한지영 회장의 이름으로 결제되었기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한지영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매일 저녁 채원 실장이 보고하는 민준의 법인카드와 VVIP 카드 사용 내역서는 그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유치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와도 같았다. 그녀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그가 더 높이 올라가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추락의 고통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극심한 법이니까. 몇 주가 흐른 어느 저녁 식사 자리 지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슬슬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야 하지 않겠나. 민주는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칫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약혼식을 올리기 전에 상견례를 하는 것이 순서지. 이 상무 부모님을 정식으로 한번 뵙고 싶네.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웃어 보였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평생 부산의 작은 어촌에서만 사신 분들이라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많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냥 저희끼리 조촐하게 식사하는 정도로. 그건 예의가 아니지. 지영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자네 부모님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 한씨 가문의 체면이 걸린 문제일세. 내가 직접 최고의 장소에서 두 분을 귀하게 모실 테니 자네는 아무 걱정 말고 부모님께 연락만 드리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부모님과 배경이 드러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한지영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반가움에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서울 생활은 어떻노? 밥은 잘 챙겨 묵고 다니나? 그런 건 됐고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주말에 서울로 좀 올라오셔야겠어요.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네요. 그의 말투는 아들에게서 흔히 기대되는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짜증과 지시가 섞인 사무적인 톤이었다. 뭐라고 상견례를, 아이고 드디어 우리 아들 장가가는 기가. 어머니는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반응이 못마땅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여기는 부산 총무석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옷 제발 그 시장에서 산 알록달록한 옷 같은 거 입고 올 생각 마세요. 그냥 있는 옷 중에 제일 점잖은 걸로 입고 오세요. 아셨죠? 그는 부모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매니저처럼 굴었다. 전화기 너머의 어머니는 아들의 냉정한 말에 잠시 서운함을 느꼈지만 곧 아들이 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약속한 주말 민준의 부모님인 이 씨 부부는 서울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평생 입을 일이 없던 양복과 한복을 어색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거대하고 복잡한 서울역의 풍경 앞에서 두 사람은 길 잃은 아이처럼 두리번거렸다. 민준은 직접 마중 나오지 않았다. 대신 라로즈 그룹의 로고가 박힌 검은색 세단과 운전기사를 보냈다.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두 사람을 차에 태웠다. 이 씨 부부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맡기며 창밖의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서울에 온 기 맞나? 그람은 우리 아들 덕분에 이런 차도 다 타보고 출세했어. 차는 평창동의 저택이 아닌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로 향했다. 이 씨 부부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차는 타워의 최상층부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 호텔 앞에 멈춰섰다.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이 안내받은 곳은 호텔의 최고층에 위치한 로열 스위트룸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 객실 중 하나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씨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아찔한 파노라마 뷰, 그리고 그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개인 집사까지. 아이고, 여보, 여기가 사람이 자는 방이가 궁전이가. 민준의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다.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이미 제 세상인 것처럼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이게 다 먹고 안사 부인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기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대우죠. 일단 거기서 푹 쉬고 계세요. 저녁 식사 때 맞춰서 차 보낼 테니. 민주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덕분인 것처럼 거들먹거렸다. 그는 부모님이 느낄 경외감을 상상하며 만족감에 젖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이 씨 부부는 한동안 꿈속을 헤매는 듯 스위트룸을 구경했다. 어머니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버지는 이미 미니바를 열어 비싼 양주를 꺼내 마시며 우리 인생 이제 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곳이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아니라 아들의 추락을 위해 한지영이 정교하게 설계한 무대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순진한 기쁨과 기대는 곧 다가올 거대한 굴욕의 서곡에 불과했다. 다음날 저녁 상견례 장소인 시그니엘 서울 81층의 미쉐린 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스테이는 그 명성만큼이나 화려하고 고요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는 한지영 회장과 한소희 그리고 강채원 실장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지영은 우아한 블랙드레스 차림으로 기품을 뽐냈고 소희는 임산부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연한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민주는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잘근거렸다.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민준의 부모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지영이 보내준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평생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어색해 보였다. 민준의 아버지는 넥타이가 답답한 듯 연신목을 잡아당겼고 어머니는 작은 핸드백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아이고 안사부인 이렇게 좋은 곳에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지영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아버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웃으며 방 안을 휘젓고 다녔다. 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하늘 꼭대기 식당이가 우리 민준이 덕분에 이런 데도 다 와보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부모님에게 눈치를 줬지만 두 사람은 아들의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신기한 구경거리를 만난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소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다. 복잡하게 놓인 은식기 앞에서 민준의 부모님은 무엇부터 써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아버지는 전차의 요리로 나온 캐비어를 맛보더니 이거 젓가리가 밥 비벼 묵으면 딱이겠네 라며 농담을 던졌고 어머니는 값비싼 프랑스 와인을 물처럼 단숨에 들이켰다.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달랐어요.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생기가지고 여자애들이 줄을 섰다 아입니까? 안사부인 우리 민준이 정도면 라로즈 그룹을 물려받아도 충분하지. 아버지는 점점 취기가 오르자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는 대놓고 지영에게 지참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민준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아버지의 다리를 걷어찼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사건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졌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던 장식용 받침대를 붙잡았다. 과당당.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받침대 위에 놓여있던 유명 유리조형 작가의 섬세한 작품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순간 레스토랑 전체에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레스토랑 매니저와 직원들이 경악한 얼굴로 달려왔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저 작품은. 매니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깨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이탈리아 작가 루치아노 보르도의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가격이 2억 원에 달하는 작품입니다. 2억 원이라는 말에 민준의 부모님은 술이 확 깨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준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민준은 지금이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다. 2억 그걸 지금 돈이라고.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이걸로 계산하시오. 그는 보란듯이 안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매니저에게 툭 던지듯 건넸다. 그 오만한 태도에 직원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손하게 카드를 받아들었다. 매니저는 휴대용 단말기를 가져와 카드를 긁었다. 비빅. 손님 죄송하지만 결제가 거절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오. 다시 해보시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제 거절. 민준은 버럭 화를 내며 단말기를 빼앗아 직접 카드를 긁었다. 하지만 화면에는 무심한 거절 문구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 탓, 호텔 시스템 탓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매니저는 다른 단말기를 가져왔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상황이 길어지자 주변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의심으로, 그리고 이내 경멸로 바뀌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허세는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처럼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굴욕감에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쓸모도 없는 검은 카드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부모님은 구석에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동의 건너편에서 한지영은 완벽하게 예의 바른 걱정의 가면을 쓴 채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조형 작품에 생긴 균열은 이민준의 거짓된 위상에 생긴 치명적인 균열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민준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에 홀로 서 있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사람들의 나직한 속삭임,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조롱하는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카드는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허영심과 무능함을 증명하는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다. 이거 사기 아이가 우리 아들 망신 주려고 일부러 카드 안 되게 한 거 아이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민준의 아버지가 술 기운에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레스토랑 매니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사태질을 해댔고 어머니는 옆에서 울먹이며 여보 그만해를 반복할 뿐이었다. 상황은 최악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한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 우아한 걸음으로 소동의 중심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에 레스토랑 전체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녀는 먼저 당황한 매니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아마 새로 발급받은 카드라 은행 보안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했나 봅니다. 종종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부드러운 동정심이 담긴 눈빛으로 민준과 그의 부모님을 돌아보았다. 사돈어른 그리고 이 상무,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일로 당황할 것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매니저를 향해 말했다. 물론 파손된 작품에 대한 변상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는 이 호텔의 오랜 VVIP 고객이지 않습니까?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겠군요. 그녀의 말에는 재벌 총수로서의 위엄과 오랜 고객으로서의 권위가 동시에 실려 있었다. 매니저는 즉시 허리를 굽히며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회사 앞으로 청구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이건 회사 경비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히 개인적인 가족 행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지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녀는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아닌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듯 보였다. 이 상무, 카드가 자네 명의로 되어 있고 또 자네를 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 일의 마무리는 자네가 직접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네. 호텔 보험 처리를 위해서라도 서류 정리는 필요할 테니 말이야.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매니저는 지영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재빨리 서류 몇 장과 펜을 가져왔다. 서류의 상단에는 손해 확인 및 변제 동의서라는 제목이 명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것은 호텔에서 사용하는 표준 양식처럼 보였다. 지영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민준에게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경위와 변상에 동의한다는 내용일 뿐일세. 자네는 곧 내 사위가 될 사람이고 라로즈의 주주가 될 사람이 아닌가. 2억 원 정도는 자네에게 아무것도 아니겠지. 어서 서명해서 이 불쾌한 일을 마무리 짓고 피곤하신 부모님도 쉬게 해드리게. 민주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기서 서명을 거부한다면 그는 2억 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이 허세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곧 주주가 될 사람. 지영의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어차피 그녀의 돈이 곧 내 돈이 될 텐데. 이건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체면을 구기지 않고 이 위기를 넘길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려는 듯 일부러 힘을 주어 서명을 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개인 채무 동의서의 세부 조항들을 그는 읽어보지 않았다. 일정 기간 내에 전액을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구를 그는 보지 못했다. 이민준. 세 글자가 흰 종이 위에 검은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서명한 서류를 매니저에게 건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고마운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지영은 그에게 작은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지영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였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사냥감의 목에 정확히 올가미를 채운 사냥꾼의 차가운 만족감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의 서명이 담긴 그 종이 한 장. 그것은 그가 제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건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쇠사슬의 시작이었다. 시그니엘 호텔에서의 소동은 이민준에게 굴욕이 아닌 오히려 자신감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지영이 자신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나는 이제 한씨 가문의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2억 원의 채무가 적힌 서류는 그의 기억 속에서 금세 잊혔다. 어차피 곧 자신의 것이 될 재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검은 카드를 휘둘렀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 시계를 손목에 찾고 부모님께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사드렸다며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벽하게 한지영의 신임을 얻었다고, 이 거대한 제국의 차기 주인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눈에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강채원 실장의 시선도 조용히 그를 관찰하는 집안의 사용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달콤한 환상 속에서 헤어나올 줄을 몰랐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는 한지영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마음처럼 스산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한 남자가 서재에 들어섰다. 화려한 재벌가의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회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그는 수년간 지영에 보이지 않는 눈과 귀가 되어준 사설 탐정 김 실장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황색 서류 봉투를 지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이민준이라는 남자의 진짜 인생이 담겨 있었다. 수고했어요, 김 실장. 지영의 나직한 말에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후 소리 없이 사라졌다.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봉투의 끈을 풀었다. 서류의 첫 장은 이민준의 신상 정보였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미국 MBA 출신이라는 그의 학력은 완전히 거짓이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한 커뮤니티 컬리지에 한 학기를 다니다 중퇴한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이민준이라는 이름조차 몇 년 전 개명한 것이었다. 원래 이름은 이철민. 아버지가 사기와 부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세탁의 흔적이었다. 지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것은 피해 여성관계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였다. 소희 이전에도 그에게 당한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사진과 함께 첨부된 프로필에는 2명의 여자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작은 중소기업 사장의 딸. 민주는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산 뒤 유학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 잠적했다. 두 번째는 강남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젊은 미망인이었다. 그는 사업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전 재산을 가로챘다. 보고서에는 돈을 잃고 망연자실한 그녀의 사진과 함께 그 사람은 사랑을 미끼로 영혼을 훔쳐가는 악마였어요 라는 절절한 증언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다음은 그의 채무관계였다. 그는 합법적인 금융권에서는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였다. 대신 그의 이름은 강남 일대의 악질 사채업자들 명단에 올라 있었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억 원에 달했다. 그가 소희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이유, 그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에게 소희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줄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지영은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남자의 바닥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그것은 소액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한 경찰 내사 기록이었다. 몇 년 전 그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몇 배를 불려주겠다는 말로 평범한 서민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의 학자금 등 평생 모은 쌈짓돈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는 돈을 받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보고서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본 한 가족의 사연이 담겨 있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해 퇴직금을 받은 한 노부부는 그 돈을 전부 민준에게 맡겼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아내는 식당 허드레시를 하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다. 서류에 첨부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과 그 옆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아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자 잘 벼려진 종이의 모서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저런 쓰레기 같은 놈에게 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했다는 끔찍한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차가운 결의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소희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저런 악마의 손에서 내 딸을 구해내야 한다. 단순히 떼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는 그 어떤 미련도 환상도 갖지 못하도록 제 손으로 직접 그 환상을 깨부수게 만들어야 한다. 지영은 서류철을 덮었다. 이제 더 이상의 관찰은 무의미했다. 모든 펜은 모였고 이제 마지막 판을 시작할 때였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채원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밤공기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채원아, 네 회장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구나. 약혼식 초대장을 준비해라. 이 도시의 모든 언론과 명사들이 주목할 만큼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파티로.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이다. 라로즈 그룹의 후계자 한소희와 신임 상무 이민준의 약혼식. 초대장 문구 그대로 그날의 행사는 대한민국 사교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이벤트였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인 다이너스티 홀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크리스털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 왕궁처럼 화려하게 빛났다. 입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고 홀 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총수 정계 인사, 유명 연예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화려함의 중심에 이민준이 있었다. 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톰 포드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 사이를 누볐다. TV에서나 보던 대기업 회장들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유명 여배우들이 그에게 곁에 섞인 눈웃음을 보냈다. 그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이 이제 곧 자신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아찔한 희열을 느꼈다. 그의 부모님 역시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연 회장을 돌아다녔다. 촌스러운 티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곧 이 거대한 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떠벌렸다. 민주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약간 거슬렸지만 오늘만큼은 너그럽게 넘어가기로 했다. 오늘은 자신의 대관식 날이니까. 드디어 약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의 단상 위로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사회자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을 소개했다. 뜨거운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 라로즈, 그룹의 미래 이민준 상무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민준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의 시선은 연 회장 뒤편의 거대한 문으로 향했다. 이제 곧 저 문이 열리고 그의 아름다운 신부이자 그의 성공을 완성시켜줄 마지막 퍼즐인 한소희가 나타날 것이었다. 음악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더욱 빛내줄 아름다운 신부 한소희 양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연 회장 문으로 쏠렸다. 육중한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문 안쪽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한소희가 아니었다. 은빛 드레스를 입고 여신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강채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인 윤태수였다. 라로즈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에 드는 태성그룹의 황태자. 연 회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취재진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특종의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단상 위의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길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저 여자가 왜 저기에 그것도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지? 소희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회자는 귓속의 인이어로 새로운 지시를 받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아, 하객 여러분께 깜짝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의 주최자이신 라로즈 그룹의 한지영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특별한 발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회장이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혼란에 빠진 민준의 옆에 섰다. 그녀는 연 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맑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라로즈의 미래뿐만 아니라 위대한 두 가문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채원과 윤태수를 가리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과 다름없는 강채원 양과 태성그룹의 미래인 윤태수 군의 공식적인 약혼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엄청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라로즈와 태성의 결합. 그것은 재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거대한 뉴스였다.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축하를 보내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술렁였다. 그렇다면 이민주는 한소희는 이 모든 건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민주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갇힌 죄수처럼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자신을 향해야 할 모든 관심과 축하가 이제 채원과 그녀의 약혼자에게로 쏟아지고 있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다. 그는 분노와 혼란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 곁에 서 있는 한지영에게 으르렁거리듯 속삭였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소희는 어디 있습니까? 한지영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예의 바르고 온화한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차가운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고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이 상무. 진짜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 한지영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이민준의 귓가를 맴돌았다. 파티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 그가 그 말의 의미를 차에 곱씹기도 전에 무대 옆쪽의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소희였다. 하지만 그녀는 약혼식의 주인공인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그녀는 차분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예전의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순진한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직시하려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곧장 민준에게로 걸어갔다.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민준 씨.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진실이었던 게 단 하나라도 있긴 했어요. 당신이 속삭였던 사랑, 우리가 함께 그리던 미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화려한 연 회장을 가리켰다. 민주는 소희를 보자 이 상황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그는 연기의 대가였다. 그는 절박한 표정으로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소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이 우릴 갈라놓으려고 함정을 파신 거야. 당신은 날 믿어야 해.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당신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손이 소희에게 닿기 직전 무대 뒤편의 거대한 LED 스크린이 번쩍이며 켜졌다. 로맨틱한 꽃 배경은 사라지고 시끄러운 발을 배경으로 한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술에 취해 거나하게 떠들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재벌집 공주님, 완전히 내 손바닥 아니지. 몇 달만 더 구슬리면 회사 전체가 내 것이 될 거야. 그 늙은 마녀 할망구는 요양원에나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고, 하하하. 영상 속 민준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경멸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가 무슨 변명을 하기도 전에 화면은 다른 영상으로 바뀌었다. 단아한 모습의 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제 전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어요. 결혼을 약속했었거든요.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사라졌어요. 영상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 한쪽에 있던 스포트라이트가 군중 속의 한 여자를 비추었다. 영상 속에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서서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단상 위의 민준을 노려보았다.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영상,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영상 속의 인물들이 하나둘씩 연 회장 곳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한지영이 미리 준비해둔 민준의 과거를 증언할 살아있는 증거들이었다.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광적으로 터져나갔다.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이어 터진 더 큰 소동에 묻혀버렸다. 이민준이 개자식아,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연 회장의 보안 요원들을 뚫고 난입했다. 그들은 강남 일대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와 넋이 나간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이민준, 이런 부잣집 뒤에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당장 빌려간 30억 원. 오늘 이 자리에서 갚아. 안 그러면 내 놈의 두 다리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저 남자가 재벌가 사위를 사칭한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도박비까지 진 쓰레기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혀를 찼다. 하객석에 있던 민준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연 회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취재진들은 무대 위로 몰려들었고 사채업자들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의 과거 피해자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심판하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추악한 드라마를 관람하고 있었다. 민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덫에 걸린 쥐처럼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 차갑게 식어버린 소희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잔인한 연출가 한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승리의 외침보다 더 강력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화려했던 연극은 이제 막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는 것을. 그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채업자들이 이민준을 끌어내리려는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혼란스러운 연 회장을 가로질러 형사팀장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며 무대 위로 올라왔다. 이민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형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민준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며 저항했다. 이거 놔 한지영. 당신이 꾸민 짓이지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그의 비명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그의 마지막 시선은 소희에게 닿았다. 그 눈빛에는 애원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에 대한 증오와 저주만이 가득했다. 민준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소희의 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다. 아그.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아랫배를 감싸주며 그대로 무대 위에 쓰러졌다.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덮쳤다. 소희야, 아가씨. 한지영과 채원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소희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한지영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위험은 없었다. 오직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명의 어머니만이 존재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수술실 앞 화려한 파티복은 이 차가운 공간과 섬뜩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한지영과 채원은 하염없이 수술실의 꺼진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너무 잔인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딸을 구하기 위해 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것이 아닐까.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강인함이 딸의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친 듯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산모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이었습니다. 아기는 예정일보다 너무 일찍 태어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겼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이었다. 지영은 휘청이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최악은 피했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영은 소희가 있는 회복실로 들어갔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소희는 지쳐 잠들어 있었지만 잠결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영은 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밤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기 시작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무렵 소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다. 아기는,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영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소희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지영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힘겹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기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다는 것,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부짖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조용하고 깊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힘든 싸움을 하게 만든 아기에 대한 미안함까지.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다. 아니야, 소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해.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모녀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2025년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세상 위로 새로운 하루의 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병실안 엄마와 딸은 떠오르는 해를 함께 바라보았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작은 생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 소희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언제쯤 아물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한소희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온몸으로 겪어냈고 산산이 부서졌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 속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와 딸.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도 복잡하며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폐허 속에서 떠오르는 그 고요한 아침, 해와 함께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